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당연 설립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무슨 또 관리단을 구성하느냐?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관리단은 관념적인 단체이고, 이 관리단이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리단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정확히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출이 되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한번 봅시다. 지금 관리단이 구성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관리단 집회의 소집, 그리고 이 소집해서 진행될 때 의결권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 더 나아가서 관리단 집회 절차에서 의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어야 하고 의사록은 누가 보관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리단이 외부적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이렇게 적법하다라는 것은 이 소집 절차나 의결 절차, 그리고 의장 절차에 있어서 적법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부적법해버리면 관리단이 하는 모든 행위가 부적법 무효로 되는 경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단 집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고, 두 번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직접 소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관리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동의를 받아서 관리인한테 요청을 하고 이 요청을 거부했을 시, 아니면 요청해서 요구한 대로 그 일자 내에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 허가를 통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관리인이 야 빨리 관리단 집회 좀 해줘, 막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관리인한테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5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관리인한테 소집 요청을 하고 거부를 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서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물론 관리인이 없었을 때는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스스로 5분의 1 소집 동의를 받으면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는 것은, 관리인이 있어요. 형식상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라면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기에서 관리인이 있다 없다의 표현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게 아니라 이 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스스로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5분의 1이 소집 동의를 했고, 그러면 이제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할 건가? 또 결의는 어떻게 되는가? 집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집회의 결의가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당연히 무효겠죠. 당연히. 소집 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분 소유자는 어떤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어떤 안건에 의해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집 통지를 일부를 결여하고 소집 통지한 경우에는 무효로 되어버립니다. 무효로. 특히 법원에서는 이 소집 통지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간혹 비대위가 있어요. 비대위. 뭐 우리가 소집 동의를 하는데 우리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종종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소집 통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소집 통지가 무효고, 그러면 소집 통지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관리단 집회 모든 절차가 무효입니다. 모든 절차가 무효로 됩니다. 그럼 소집 통지 방법을 봅시다. 비거주 구분 소유자에게도 관리단 집회 소집을 통지해야 되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중요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전유 부분 장소에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도 그 규정을 천착해서 거기 건물 내에 전유 부분 장소 뭐 101호면 101호 앞에, 102호면 102호 앞에, 아니면 우편함에 뚝뚝뚝 넣어두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그게 소명이 안 돼요.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통지를 할 때 가급적 우편이나 솔직히 돈이 있으면 등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 장소에 통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집합건물법에 있으니까 전유 부분 장소에 다 하면 되겠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유 부분 장소에 그 구분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경우에는 아예 50% 이상, 70% 이상의 구분 소유자 거기 살지 않아요. 왜? 투자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을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기에다가 우편 통지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상 주소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 통지, 우편 또는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편을 보내더라도 권영필, 뭐 강남구 어쩌고 저쩌고 이 주소가 다 써있게 하고 거기에 우체국 직인이 날인되어야 추후에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 소집 통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소집 통지는 일주일 이내, 7일 내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약간 법을 배웠어. 이제 법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7일 이내에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 무효야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집 통지는 통지만 요할 뿐 도달은 요하지 않아요. 통지만 요합니다. 통지. 그렇기 때문에 통지만 하면 충분해요. 7일을 놓고 7일간 기간을 정해놓고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도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효로 되진 않아요. 왜? 도달이 유효 요건이면 우리나라 관리단 집회 단 한 곳도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집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완화된 발신주의라고 표현하면서 통지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통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유 부분 장소에 우참에 넣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결 방법을 봅시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단 집회 결의 이후, 이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서면 동의를 받아서 결의를 성립시킬 수 있겠는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관리단 집회가 할 필요가 없죠. 관리단 집회라고 한다면 관리단 집회 개최 전까지, 적어도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들어온 위임장과 서면 결의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이후에 받은 서면 결의서나 받은 서면 결의서 철회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성립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극히 예외. 이걸 왜 써놓냐?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면 결의가 성립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집합건물법을 좀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결의서 5분의 4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의 동의로 개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 5분의 4로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면 결의가 이루어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리단 집회 개최 전에 받았고 서면 결의서를, 관리단 집회 개최 후에도 서면 결의서를 받았다면 이 서면 결의서를 모아서 5분의 4가 됐을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지, 통상의 의결권, 관리단 집회를 했었을 때 과반수 의결권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관리단 집회 의결 전까지 제출된 위임장과 서면 결의서, 그리고 그 전에 제출된 서면 결의서 철회서만이 유효할 뿐이지, 그 위에 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의 문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요? 절대 이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합건물법 조항에 있습니다. 전자투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규약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확인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이상은 법원에서 가급적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문자로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번호만 이 사람을 해놓고 이제 캡처해서 증거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증거를 제출할 건데 캡처해서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법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문자로 내가 위임장을 보내놓고, 위임장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보내놓고, 이 사진에 사인하고 이 위임장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이것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 팩스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준, 이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자만으로 위임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셨죠? 위임장을 직접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아예 문자로 권영필 406호 안건에 동의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중요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이것은 위임장. 의결 방법에는 위임장, 서면 결의서, 직접 출석,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구분 소유자 한 명에게 60% 이상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를 위임할 수 있겠는가? 없다. 왜? 법에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 한 명한테 의결권 과반수를 대리할 수 없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규정이 있어서 최소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아니면 3명이 수임인으로 지정돼 가지고 위임장을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명이 전부 받았다, 안 됩니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500명, 구분 소유자가 500명인데 불가 출석한 사람은, 불가 참석한 사람은 4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관리단 집회입니까? 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법원 20년 차 재판장 판사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 그 말을. 아니, 구분 소유자가 498명인데 지금 10명 나와서 무슨 관리단 집회입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됩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2명이 출석해도 충분합니다. 왜? 위임장으로 해버리니까. 위임장으로 1명의 전부는 50% 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통상 의결권은 과반수 2명 과반수이기 때문에 1명이 과반수를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이 30%씩 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단 집회 2명이 출석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수긍을 하시더라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1명으로는 안 된다. 좀 너무 극단적이죠, 사실. 안 된다. 네. 서면에 의한 의결권입니다. 서면결의서입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의결권 행사 기간에 대해서 관련 집회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그 이전의 시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법의 규정 내용입니다. 서면결의서라는 위임장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의결할 것을 니한테 위임을 해줄게 라는 것이고, 서면결의서는 야, 니도 못 믿겠어, 내가 직접 투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서면결의서는 이 안건 자체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특정이 되어야 유효적법합니다. 물론 위임장도 특정이 되어야 유효적법하다고 하지만 서면결의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서면결의서는 특히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면결의서는 5분의 4, 즉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서면결의서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서면결의서는 의결권 행사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하는 경우에도 서면결의서를 활용할 수 있고, 다만 5분의 4일 경우에는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그 서면결의서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관리단 집회에서는 서면결의서는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사실. 진짜. 소송에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셨죠? 꼭 서면결의서, 위임장, 직접 투표.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집통지서, 그리고 위임장, 서면결의서, 그리고 투표용지, 그리고 출석자 명부.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의서록 말할 때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적 방법, 집회 전까지. 집회의장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가 반장 선거도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의장해. 그래, 그럼 내가 의장할게. 안 됩니다. 의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진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 의장은 관리인이 하면 됩니다. 근데 관리인이 없는 경우나 관리인이 있었을 때 관리인이 나는 개최 안 해주겠어 라고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들의 법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구분 소유자 스스로 관리단 집회를 했었을 때는 누가 의장이 되나요? 누가 의장이 되나요? 반장선거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집회 소집 청구를 한 구분 소유자 중 연장자, 소집 동의를 한 사람 중에 연장자, 아니면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의결로 정해진 자, 의결. 뭐 거기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 의결이겠죠? 과반수. 통상을 의결로 의장을 선출해야지. 야, 네가 해. 아니, 내가 할게. 나는 말하는 거 진짜 잘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게 안 됩니다. 사실 관리단 집회 의장 선출을 부적법해 가지고 무효로 된 관리단 집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소집 동의를 받을 때 아예 의장 선출, 의장의 지위까지 위임하게 돼요. 위임하는 소집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야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의 의사록. 이제 집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사록 한번 봅시다. 의사록은 누가 보관을 해야 하나요? 누가 보관을 해야 되나요? 의사록 보관자는 관리인이다. 아니면 관리단 집회로 정한 구분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다. 관리단 집회로 정한 구분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다. 사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집회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록을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뭐 보관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관리단 집회의 유무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무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관하지 않고 있으면 단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관리인이 관리단의 이름으로 뭔가 소송행위를 하거나 뭔가 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그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의사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집 동의서 구분 소유자로부터 받은 소집 동의서, 소집 통지. 뭐 있겠어요? 소집 통지 우편 영수증이죠. 의결권 3인방, 위임장, 서면결의서, 그리고 뭐죠? 출석명부, 현장 투표, 그리고 나서 녹취록. 이 정도는 꼭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꼭 보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뭐 결의 취소에서는 뭐 6개월 이내만 제기해야 되냐. 예, 맞습니다. 근데 무효 확인에서는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의사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의사록은 이 절차를 그냥 기입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의사록만으로는 적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서 의사록만 가지고 있으면 적법성을 담보한다. 그래서 추정이 된다. 그건 다른 판례예요. 꼭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집 동의서, 이렇게. 의사록은 누가 보관해야 되는가? 공유자 의결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결권이라고 표현하고
통상의 결의는 이것의 과반수. 그리고 공용부분 변경이나 규약과 관련된 것은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근데 여기에서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100개예요. 구분 소유권이 100개예요. 100개.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반 개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명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한 명이 10개를 89명이죠. 89명이 한 개씩. 한 명이 10개. 아니죠. 90명. 90. 죄송합니다. I'm sorry. 90명이 한 개. 한 명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구분 소유자, 여기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여기서 구분 소유자는 91명입니다. 91명. 왜? 대법원에서는 이 구분 소유자를 자연적 의미의 구분 소유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연적 의미의 구분 소유자. 그러면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난 20개 가지고 있는 난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의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권은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 기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개의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왜 구분 소유자가 하나야? 의결권에서 다 고려가 됩니다. 고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단, 즉 한 명이 60%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관리단은 절대 관리단 집회가 의결될 수 없습니다. 왜? 이 한 명은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는 50명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49명이 이 사람 측. 근데 의결권에서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공유자의 의결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게 이겁니다. 공유자 의결권 2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어떻게 행사될 건가? 2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2분의 1 가지고 한 개의 구분 소유권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중 한 명이 의결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이게 자연적 의미의 구분 소유자니까 한 명이 되는가? 안 됩니다. 이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공유자의 의결권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공유자 중 한 명이 2분의 1 가지고 있는 한 명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의결권은 무효로 되는 게 뭐냐면 공유자의 의결권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그 공유자의 의결권의 행사가 되는데 과반수라는 것은 2분의 1을 넘는 수입니다. 넘는 수. 그러니까 2분의 1을 넘는 수인데 대부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이 의결권은 무효가 아니라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면적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유자는 과반수 이상이 의결을 하여야 그 공유자 지분의 의결권이 행사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굉장히 헷갈리십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점유자 의결권. 점유자 의결권이 뭐야? 점유자 의결권.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의 행사장이잖아. 근데 무슨 점유자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물론 아닙니다. 점유자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점유자가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원래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점유자의 자동 위임돼 있습니다. 자동 위임. 그러니까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자동 위임이 돼가지고 점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되는 것이 간주돼 버립니다. 간주.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종종 구분 소유자 찾아 산만리. 서울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어떤 구분 소유자는 강원도에 있고 어떤 구분 소유자는 목포에 있고 어떤 구분 소유자는 흑산도에 있는데 거기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막 위임장을 받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안건이냐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안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도 관심이 있는 관리인 선임에 대한 안건입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물론 이것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소집 동의는 무조건 구분 소유자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나 관리단 집회가 실제 개최돼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안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안건,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안건은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왜? 거기에서 실제 관리인에 의해서 관리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흑산도에 있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거기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유자가 더 이해관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합건물법 개정 시, 이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시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구분 소유자 찾아 산만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물론 공용부분 관리가 아니라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된 안건, 그리고 관리 규약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이라는 것은 건물 외벽, 건물의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 규약은 그 건물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점유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소집동의 5분의 1 소집동의 받는 거 있죠. 5분의 1 소집동의는 구분 소유자만이고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단 구성이 중요한 것은 집합건물법상 어설프게 알아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 거잖아. 왜 구성을 해? 왜 구성을 해?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이라는 표현은 관념적인 관리단에 불구하고 이 관리단이 외부적 의사표시, 위탁 업체를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관리단 이름으로 뭔가 하자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단 이름으로 뭔가 외부적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관리인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물론 차후 강의에서도 다른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리단은 관리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됩니다. 관리인만 적법하게 선출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관리단 집회, 관리단 구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관리단 집회에서 한번 밀려버리잖아요. 열심히 구분 소유자, 점유자의 그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패소를 해버리면 다음엔 다시 위임장 같은 거 잘 안 써줍니다. 피로감을 느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 확실하게 제 강의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서 관리단 집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